자, 이번 시간은요. 파전, 김치전, 감자전 아니고 경제전 시간입니다. 전의 전쟁 경제전. 자,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조태현입니다.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했습니다. 인상 가능성도 사실은 있었는데 그렇죠. 동결로 나온 그 배경 뭐로 볼까요? 네, 일단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가 지난 12일 그러니까 연휴 끝나고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연 0.75%로 동결됐고요. 지난 8월에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일단 이번에는 한번 쉬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쉬어간다. 지금 경제 상황은 기준금리를 올릴 요인 그리고 오히려 낮추거나 유지할 요인이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일단 올릴 요인으로 가장 큰 게 가계대출 급증이죠. 저금리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도 오르고 있고 이런 것들은 곧 금융 안정을 해치는 일입니다. 거기다 물가도 급등하는 상황이죠. 반면에 코로나19 4차 유행에 더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8월에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어든 점은 오히려 기준금리를 낮춰야 할 상황에 가깝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증시 불안도 기준금리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기준금리를 높이면은 안전자산인 채권의 수익률이 오르고 시중의 자금도 줄어드니까 중시에는 추가적인 타격이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올려야 할 요인보다는 동결할 요인이 더 크게 맞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기준금리를 잇따라 올리는 것에 좀 부담감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방금 전에 한번 쉬어간다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기준금리 또 조만간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의결문에 보면은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 경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물가가 당분간 오름세를 보일 전망이니까 통화 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인상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다음번 11월 금통위에서는 아마 기준금리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물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가 상승 문제까지 걸려 있어서요. 일단 증권가에서도 다음 달 금리 인상이 확실한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고요. 소비가 되살아난다는 가정하에 내년 1월에는 추가 인상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금융시장이 참 불안하네요. 보니까 증시 들썩이고 코스피가 한때 코스피 지수 2,900선 그렇죠. 밑으로 떨어질 그런 조짐도 있던데요. 화요일 날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2,916.38까지 떨어져서 말씀하신 대로 2,900선을 위협했고요. 다행히 어제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여전히 외국인은 매도세를 이어갔고요. 기관이 증시에 버팀목 역할을 해줬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추세적인 반전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주목을 받는 종목은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죠. 어제 증시가 전반적으로 오르긴 했는데 삼성전자는 또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제 종가가 68,800원이 됐습니다. 6만 전자가 돼버렸네. 그렇죠. 10만 전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게 국내 기업의 주력 제품인 D랩의 공급 과잉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더욱 부진했는데요. 이런 전반적인 증시 부진에는 환율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때 1,200원이 넘기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같은 100만 원의 이익을 봤다고 해도 환율이 오르면은 이를 달러로 바꿨을 때 그 환차손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환율 상승은 외국인에게 악재가 되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 당연히 증시를 떠난다. 증시를 떠난다. 근데 이 상황에 가상자산 가격은 오르고 있다고요? 비트코인?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위험자산 가격이 오르면은 안전자산은 하락하고 그 반대로 움직이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가상자산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전망할 수 있는 자산 가치의 내재적인 가치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더 전망이 쉽지가 않은데요. 어찌됐든 이 가상자산 가운데 대표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개당 7천만 원을 다시 회복했는데요. 전반적인 시가총액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요? 3천만 원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많이 떨어졌다가 또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 말씀드린 대로 변동 배경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어렵고요. 다만 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지금 심해진 상황에서 이 가상자산은 더더욱 변동성이 큰 만큼 언제나 그랬듯이 투자에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어제 오늘 이 얘기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서울 아파트 값이 2배, 분양 아파트 가격은 10억씩 올랐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KB국민은행이 집계한 자료가 있는데요. 월간 통계 가운데서 제곱미터당 평균 매매 가격을 한번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에 출범했죠. 4월에 서울 아파트 제곱미터당 평균 매매 가격이 698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지난달에 1,407만 원으로 상승했어요. 2배네요? 그렇죠. 4년 4개월 동안 2배가 됐습니다. 예. 수도권으로 통계를 넓혀봐도 482만 원에서 895만 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양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분양했던 아파트들의 현재 실거래 가격을 조사해봤더니 예. 평균 128.3%가 올랐어요. 그렇게 금액으로는 예. 평균 10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아하. 자, 이 상황에서 부동산 경매 시장도 타오르고 있다고요? 네, 이 법원 경매 전문업체인 지지옥션이 분석한 결과인데요. 네. 지난달에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이 107.6%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고치인데요. 예. 낙찰가율이 뭐냐면은 감정가와 비교한 낙찰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경매라는 게 그렇듯이 입찰에 나선 사람이 많으면 경매 가격이 오르겠죠. 경쟁. 그렇죠. 예. 또 지난달에 진행된 경매가 1,198건이었는데 예. 낙찰률이 57.8%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대 최고였고요. 예. 눈에 띄는 게 수도권 빌라 경매였는데요. 빌라 낙찰가율이 89.7%로 한 달 만에 10%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이것도 역대 최고고요. 네. 집값이 워낙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 빌라로 내 집 마련 수요가 몰렸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자,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이르면 이번 달부터 낮아진다 이런 예. 소식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이 법제처 심사만 통과하면 되니까 예. 이르면 이달 중에 시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핵심은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의 최고 요율을 인하하는 건데요. 이래서 9억 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 수수료가 예. 810만 원에서 한 450만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예. 공인중개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최근에 규제가 많다 보니까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여기서도 결국에 문제 핵심이 집값 급등이 되는데 집값이 워낙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들의 주장을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지만 이 집값 급등의 책임을 중개사에게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자, 취업 고용 동향 좀 볼까요? 그 통계청이 지난달 고용 동향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큰 폭으로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67만 명이 넘게 늘었습니다. 네. 이게 7년 반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인데요. 취업자 수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32만 명이 넘게 늘어서 증가폭이 가장 컸고요. 네. 산업별로는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이런 부분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예. 또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던 숙박 음식점업이 증가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정부가 상당히 좀 반기는 모습입니다. 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정부 장관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민간 일자리가 크게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니까 연령별로 60세 이상이 32만 명이다. 네. 이게 혹시 그거 아닙니까? 그 일자리 늘리기 위해서 그 고령자들한테 그 일자리 제공해주는 그것이 작용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통계 속에 있는 예. 수치들을 좀 여러 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연령대별이 하나 있고요. 예.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많이 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28만 명이 늘었는데 네. 이건 사실 공공일자리라고 봐야 됩니다. 공공일자리. 예. 도소매업은 줄었어요. 제조업도 줄었고요.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 직종은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시간으로 따져도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65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기 일자리, 공공 일자리, 예. 노인 일자리를 중심으로 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 공공 노인. 예.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진정한 회복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그래요. 문제가 있겠고요. 예. 이 고용 동향은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1년 전이랑 비교를 합니다. 네. 근데 작년 이맘때쯤에 39만 명이 줄었어요. 작년 동기가 39만이 예. 줄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저효과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래요. 예. 고용 상황이 회복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상당 부분은 좀 현실과는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 정부가 자화자찬을 할 게 아니라 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경제부의 조태현 기자였습니다.